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거울 유런의 발달과 기능이란 이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울 유런. 근데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많이 길었죠. 그 전 시간도 길었었어요. 결코 짧진 않았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서 제가 마치는데 급급하느라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짧게 추가 말씀드리고 오늘 거울 유런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자락에 이제 손해의 기능 그리고 손해와 관련된 장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손해의 기능은 운동의 기술을 조절한다 했었어요. 그와 대응해서 바닥핵 또는 기저핵의 기능은 운동의 활성화를 조절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손해 기술. 간단한 예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 손가락 맞추기 아니면 이렇게 코 맞추기. 이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거 눈 감고도 하고 식은 죽먹기죠. 식은 죽먹기인데 그런 말을 막 시작해서 뒤뚱뒤뚱 하는 애들, 이 몸의 신체 균형을 잘 우리만큼 잡지 못하잖아요. 손해 얘기할 때 또 추가해서 그 손해는 우리 신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은 그렇게 비틀비틀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주 후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손해가 기술 조절과 관련되는데, 바로 뇌에서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즉 알코올에 의해서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억제되어서 그렇게 쉽게 기능을 상실하는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가 손해, 그리고 전전두피질, CEO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전두피질이라 얘기를 했었어요. 자, 손해. 그래서 뒤뚱뒤뚱 그런 말 하는 이런 아이들 보면은, 그런 아이들한테 코 맞추기를 시키거나 손가락 맞추기 시키면은 쟤처럼 눈 감고, 여러분처럼 눈 감고도 이렇게 식은 죽먹기처럼 이렇게 잘 하지 못할 거. 물론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직, 그죠? 여러분만큼, 숫자가 자꾸, 손해가 여러분이나 저만큼 발달이 덜 되었다, 미발달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스포츠, 운동선수, 저는 대표적으로 농구가 생각납니다만, 농구선수들에 비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교한, 아주 빠른 그런 운동 기술에 비하면 저는 그죠. 손해가 그분들만큼 그렇게 말할까요? 발달, 전문화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끊임없는 그런, 경험, 학습에 의해서 손해가 가소성에 의해서 그런 정교한 기술을 잘 조절하게끔 더욱더 이렇게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짧게 한다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자, 그런데 손해가 지금 미발달되거나 아니면 손해가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술을 드셨을 경우에, 그죠? 만취하셨을 경우에 이 코 맞추기 이걸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기계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음주 운전 측정할 때 차에서 내리셔서, 그죠? 선을 따라 걸으면서 신체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을 따라 똑바로 걷는지, 선을 그어놓고 똑바로 걷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코 맞추기, 손가락 맞추기 이런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해가 만약에 손해에 장애가 생겼다.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독성 물질에 의해서 손해가 고장났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코 맞추기를 하게 되면은, 이리 가서 맞추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이게 빙빙 이게 돌아요. 이게 막 찌르기도 하고 이것도 못 맞추겠죠. 예, 그거 지금 손의 운동 기술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척지배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대척지배. 손에도 오른쪽, 왼쪽이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오른쪽 손해를 다쳤다면은 왼쪽 손이 멀쩡하고 오른쪽 손해를 다쳤다면은 어느 손으로 코 맞추는 게 잘 안 될까요? 대척지배라 했으니까 왼쪽 손으로 잘 맞추는 게 잘 안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손해는 대척지배가 안 돼요. 손해는 대척지배가 안 돼요. 특이하죠. 그래서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냥 대뇌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을까요? 어쨌든 제가 오른쪽 손해가 다쳤다면은 오른손으로
이 코 맞추기 이게 안 된다. 만약 왼쪽 손을 다쳤다면 왼쪽 손으로 코 맞추기 안 된다. 이런 경우, 즉 손의 경우에 오른쪽 왼쪽과 신체의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일치하는 경우를 동측 지배, 동측 지배, 대측에 대해서 동측 지배라 얘기를 하고, 이걸 굳이 영어로 소개하자면은 입시 레트럴 이너베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철자는 쓰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벌써 5분이나 지났네요. 자, 거울 유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후 며칠, 그죠? 뭐 몇 주가 지났다면, 뭐 10일 이상 지났다면은 뭐 생후 일주일 아니면 뭐 2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생후 며칠이라는 것은 일주일도 채 안 지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뭐 제 생각에 뭐 한 3, 4일, 4, 5일 됐을까요? 한 4, 5일쯤에 이런 모습이 좀 또렷해지나요? 어쨌든 이런 유아들 대상으로 앞에 뭐 주로 뭐 유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얼굴은, 사람은, 대상은 뭐 아이들이 그게 뭐 얼굴인지 그죠, 사람인지 여기서 보면 혀를 이렇게 내밀고 이울을 삐쭉 내지만 그게 지금 입인지 혀인지 뭐 알겠어요? 태어난 지 며칠 때밖에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 전혀 기억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도 태어난 지 며칠 됐을 때 기억이 있나요? 있을 수 없지만 당연히 그 당시에 저나 이 며칠밖에 안 된 유아들은 자기가 사람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뭐 산다는 죽는다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뭐 경험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단세포, 아메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수준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 어떤 존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신경계, 우리가 배웠던 신경계의 그런 정보 처리, 뭐 구체적으로는 뭐 활동전이, 신경전달 물질 이런 건 있지만 여러분의 저처럼 뭘 자각한다, 내가 뭘 경험한다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보는 사람이 1차 양육자 될 텐데, 1차 양육자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1차 양육자 될 텐데, 뭐 주로 이제 엄마, 그리고 뭐 아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누군가가, 뭐 꼭 성인이 아니라 되겠죠? 뭐 형, 누나도 될 테고, 하여튼, 누군가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혀를 내밀면 혀를 내민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입을 삐쭉 내밀면 삐쭉 내민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지만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 보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이 혀가 자신의 몸에 이 혀에 해당한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금방 얘기한 소위 인식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사람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면은 자기 신체 부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인 것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흉내, 즉 모방을 낼까요? 모방을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기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거울 유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울 언제 봅니까? 뭐 저도 지금 뭐 수업하기 전에 거울 보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잘 때, 그래서 외모도 보지만 이때의 거울이란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뭐랄까요, 내 자신을 다시금 반추한다, 달리 얘기하면 자기 인식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거울. 거울, 우리 외모를 볼 때 뭐 주로 사용하지만, 그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반영하기 위해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외모라는 의미, 물론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인식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경험에 관련된다 해서 지금 거울 유런이라고 학자들이 그런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뇌 부위에 있는 특정한 뇌 부위에 있는 어떤 특정 기능의 유런들에 대해서, 이게 그걸 거울 유런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인식이 타인인식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뭐 심리학의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은 타인을 잘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곧 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류의 그런 경구랄까요? 그런 용어 말도 있어. 있고 자기 인식이 잘 안 되어진다면 결국은 타인 인식도 잘 안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감이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이 그것이 별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거울 유런이고, 이 거울 유런이라는 것이 자기 인식, 타인 인식에 중요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세포라서 유런이라서 이제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우리가 보는 거울,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 관련해서 동영상 짧게 하나 보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0.001초는 순식간이라 웃는 표정을 봐도 인식을 못하지만 웃는 얼굴을 스치듯 잠깐이라도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누군가랑 대화할 때는 꼭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해보세요.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당신도 팔짱을 끼고, 상대방이 턱을 개면 당신도 턱을 개는 거예요. 대화도 더 잘 통하고 호감을 얻을 겁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제 뭐 앞에 동영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건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앞에 동영상에서 어땠나요? 0.001초 만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것이 상대방과 나 사이의 호감, 달리 하면은 공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0.001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이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일으키려면은 일부러 또 모방, 행동을 따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앞서 봤던 유아의 경우에 소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호감,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 친밀감이 확 증가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때, 그죠? 공감. 그게 말로든 또 다른 어떤 행동이든, 몸짓이든 그것이 나와 소통된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감과 호감을 높여주는 게 없어요. 바로 그게 공감이죠. 바로 거울 유런이 바로 부지불식간에 모방을 일으키고, 뭐 0.001초 만에도 일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유아의 경우에 말 그대로 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모방이 일어나는 경우, 바로 그걸 토대로 우리는 또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모방하죠. 그리고 공감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신경계가 유사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모방과 그걸 토대로 한 무의식적 공감, 그 위에 우리는 또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그런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분트가 우리의 자아 경험이라, 자아 현상이라, 우리의 의식적 경험의 대표적인 자아 현상이라 결국 무의식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좀 전에 유아의 경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토대로 무의식적인 공감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거울 유런이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동영상을 참고로 이제 봤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는 호감을 높여주려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방하라. 그러면 공감이, 내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공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본인이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있는구나라는 그런 결과는 의식하겠지만 그 과정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호감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그 반대 방향으로 호감 친밀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 있겠죠. 모방 공감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런 모방 공감이 안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대상과 즉 타인과 나 사이에 그런 호감도 친밀감이 높아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방해되거나 그죠?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경험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거울 유런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유사한 동물의 경우에도 모방 공감이 난다. 즉 이게 생물학적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즉 그것과 관련된 신경계의 특정한 세포들을 바로 여기서 거울 유런이라 부른다. 여기 지금 보면은 원숭이 지금 두 손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얼마나 작겠어요. 원숭이 중에도 그 자체가 작은 녀석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는 이제 새끼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그죠? 이렇게 혀를 내미는데 혀를 내밀어요. 아까 유아의 경우도 얘기했지만 이 원숭이가 우리만큼의 그런 의식 아니면 의도적인 모방, 공감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따라하는데 거울 유런 덕분에 따라하는데 이 같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요 혀가 자기 신체 부위 중에 요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매치시킬까요? 이걸 신체 대응이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그런 기제 시스템 위에 거울 유런이라고 학자들 이름 붙인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모방, 그 모방 위에 공감이라는 것 이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적인 적응, 사회와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바로 거울 유런의 기능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거울 유런의 발견은 생물학에서 그 유전자라는 개념은 벌써 제가 얘기하려는 그 시점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의 구조가 어떨까 하는 것이 바로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생물학에서 그러한 발견 이후로 유전학 또는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엄청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즉 발달했다 할까요? 그런데 바로 인간의 소위 마음, 정신 또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에 있어서 거울 유런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신경세포의 기능 발견이 바로 생물학에서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만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물학의 DNA 이중 나선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이죠. 그런데 이 거울 유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정신, 마음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심리적인 개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발견이 최근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 2년 전에 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이 거울 유런의 기능과 관련해서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고 거울 유런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거울 유런의 기능과 관련해서 오해된 부분도 있고 좀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나오는 특별한 글자도 없어요. 요런 단어들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emotional contagion, mimicry 하는데 contagion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소리굽새라고 들어요. 소리굽새 알죠? 소리굽새.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시간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이걸 고무망치로 들이면 이게 소리굽새가 울리면서 잉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굽새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이걸 치면은 조금 있다가 얘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굽새를
고무망치로 두들긴 게 아닌데 이 첫 번째 소리급소를 고무망치 두드리면은 조금 있다가 얘들도 진동을 해요. 이런 것을 바로 컨테이전이라 하거든요. 바로 우리는 정서와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전염, 이걸 정서 전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있고, 그리고 심퍼티, 이거 뭐 소위 공감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게 단어가 통일이 안 돼서 또 여러분한테 헷갈릴 것 같은데, 공감이라 말씀드리면 어쨌든 심퍼티를 공감이라고 많이 해요. 컴패션은 뭐예요? 연민, 연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한다. 지금 살펴보면 이거 다 정서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감정, 정서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sim이 이것이 함께, with, together이란 뜻이에요. pass가 이게 feel, 질병이란 뜻도 있지만 pass, 입된 경우에 pass해서 이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느낀다 이런 것이고, 여기는 뭐 prosocial behavior, 뭐 사회적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울 유런이 결국 아까 모방, 공감이라 해서 이게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에 해당하거든요. 우리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 앞에서 본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보상 경로도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이고, 그리고 편도체와 관련된 불안도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거울 유런도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인데 그 안에 지금 뭐요? 프로소셜, 즉 사회적 동물, 사회적 행동, 사회적 적응 또는 사회 지능, 이것들이 정서와 관련돼요. 그래서 사회 지능이란 곧 정서 지능과 직결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프로소셜 비헤비어라는 용어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perspective talking, talking이야 taking. 이 perspective 뭐예요? 이게 관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주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상대방의 그러한 관점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정서와 그로 인해서 어떠한 동기를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perspective taking이에요. 이거 다 지금 거울 유런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인인식을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것은 자기인식, 여기서는 곧 나의 어떤 정서, 그와 관련된 나의 욕구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잘 자각하느냐, 인식하는 정도가 타인의 어떤 욕구, 그런 동기를 어떤지를 내가 잘 아는 것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 그 인식하는 수준이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여기서는 empathy라 나와요. 그래서 M은 into, 뭐뭐 안으로란 뜻이요. pas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낀다는 거죠. 요거는 공감이라도 번역하는데 이 감정이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퍼티랑 엠퍼티 단어가 감정이, 공감 뭐 해서 그 좀 막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엠퍼티, into란 뜻이니까 감정이입 이렇게 번역하고 심퍼티는 공감 이렇게 번역하고 제가 앞서 요 슬라이드 앞에서 공감 얘기할 때는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공감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엠퍼티하고 심퍼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엠퍼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아프다면은 내가 정말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부모들이 그러죠. 자식이 아픈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공감할 때 그게 바로 엠퍼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도운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어떤 어려운 것을 내가 공감해서 또는 공감해서 도운다 할 때는 심퍼티가 일어나서는 잘 안 도와줘요. 그냥 상대방 힘들겠구나. 참 안타깝다. 이 정도지. 엠퍼티가 일어나면은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더 깊은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더 상위의 깊은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단으로 표시해놨죠. 바로 공감, 소위 무의식적인 모방을 통해서 그러한 무의식적인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수준을 쭉 보여주는 거.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 동물들을 그려놨어요. 그죠? 고래도 있고 여기 뭡니까? 이 바스는 모르겠는데 쭉 원숭이 코끼리 쭉 있죠. 여기서 쭉 이렇게 순서가 있고 글자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글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지는 침팬지를 이제 제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는 엠퍼티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놓는데 이게 바로 공감의 수준이에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 바로
거울 뉴런을 통한 무의식적인 모방과 공감은 생물학적 시스템, 우리로 봐서는 신경계에 내장된 타고난 그런 진화의 산물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슬라이드 봤을 때로 원숭이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관련해서 정서를 토대로 우리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그러한 사회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사회적 동물로서의 좀 더 복잡하고 상위의 기능이라 보여지는 도덕, 윤리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의 경험, 판단, 행동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리고 이 내용과 이어서 할 내용과 관련해서 동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정말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이 같죠? 예, 하루 이틀, 안 된 그런 영아인데, 그 아이 태어났을 때는 20cm까지 밖에 못 본대요. 근데 20cm가 특이하게도,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어떤 진화의 산물로 우리 안에 내장된 그런 생물학적 체계 시스템인데, 바로 우리 봐서는 이제 신경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인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탁 젖을 먹이면은 아기가 바로 엄마와 눈 마주친 이 거리가 20cm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 아이가 엄마와 정서를 공감하면서 부지부식간에 모방 공감하면서, 여기서는 특히 눈 맞춤이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방 공감하면서, 즉 사회적 동물로서, 즉 이제 정상적인 즉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과정, 그 중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모유 수유가 그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볼 수 있고요. 그때 모유 수유할 때 엄마의 심장 뛰는 것도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앞선 시간에 그 파킨슨 병 얘기할 때 리듬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에는 리듬이 있다. 그걸 얘기했는데, 바로 이 심장 뛰는 이 리듬이 바로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오늘 또 길어지면 곤란한데, 아이들 이렇게 막 보채고 칭얼거리고 뭔가 불편할 때 우리 안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흔들잖아요. 아니면 업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 흔드는 그 속도,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듬에 맞게끔 흔들어야지, 이걸 너무 빨리 흔들거나 너무 느리게 흔들거나 불규칙적으로 흔들면 아이들이 편안함을 못 느껴요. 바로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입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의식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인식, 즉 그 생물학적 개체 전체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인식 수준에서는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경험을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리듬도 느끼고 엄마 눈의 20cm 거리에서 그렇게 모방 공감이 거울륜을 통해서 일어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서 발달하는데 중요한 시작이자 상대적으로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20cm까지 보는데, 그때는 흑백으로 봐요. 여러분의 저처럼 이렇게 컬러로 보려면은 한 3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볼 때 흐릿하게 보여요. 흑백으로 보는데 초점이 안 잡혔어. 흐릿하게.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것처럼 흐릿하게 보여. 그래서 초점이 또렷하게 잡히려면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지나야지만이 컬러로 또렷한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보더라도 엄마인지 아빠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점점 학습 기억되면서 우리가 의식,
인식이 발달하면서 소위 의식 수준, 더 나아가서 언어적 수준에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바로 그 수준 아래에서 바로 이렇게 거울 이런 거 관련해서 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까 정서 발달, 학습 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받고 동영상 또 담겨있는 내용 중에 바로 눈 맞춤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자료로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읽고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보다는 이런 실제 자료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눈 맞춤을 하면은 그 아이와 뇌파가 동기화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뇌 발달, 아까 정서 발달,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동영상에 나왔죠? 보고 있으면은 엄마의 뇌가 활동하는, 이것도 전체적인 뇌 전체 세포들마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빈도랄까, 이게 다 상이하지만 뇌 전체로 봐서는 이게 뭔가 쿵짝쿵짝 하는 리듬이 있겠죠. 그 리듬이 아이와 눈을 맞출 때 아이도 엄마의 뇌파와 동일하게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된다. 이러면서 뭐예요? 바로 공감하게 되어지고, 결국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공감 얘기할 때는 감정이 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온전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그러한 기능을 하고, 타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그런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그러한 원형이랄까요, 원시적이랄까요, 그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등하다고 여기지는 윤리 도덕에도 정서와 관련된 이런 뉴런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하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눈 맞춤할 때 뇌파가 동기화되고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눈 맞추다 눈을 딱 피해버리면, 고개를 돌릴 필요가 있죠. 눈동자만 초점만 이렇게 피해버리면은, 맞춤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와 엄마 사이에 뇌파 동기화가 디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렇게 젖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 그리고 신체적 접촉하면 눈 맞춤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와 반대로, 그죠? 태어나자마자 방임되어지고 학대되어지고 그리고 내버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제가 학기 초부터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떤 트라우마보다도 가장 심각한 어떤 개인의 그런 정상적인 발달에서는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갓난아이는 그게 천재지변이 전쟁인지 모르죠. 갓난아이가 지금 외제 기저귀에 외제 젖병에 그냥 산양 밀크를 산양유를 먹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 갓난아이는 엄마가 가까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만 해준다면은 그 아이한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발가벗었는지 제가 좀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 그런 양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보상 경로 발달 이런 것과도 말씀드렸고, 이것이 결국은 자라나면서 그런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관리와 관련되어지고, 제가 PTSD를 겪을 그런 확률하고도 관련되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은 앞서 우리 갓난아이 동영상에도 봤지만 갓난아이가 그렇게 따라하는 것, 동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0.001초 만에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모방 공감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때 서로 모방 공감하는 것이 뭐죠? 제가 여러분이랑 주로 지금 다 나누고 있는, 주로라기보다는 이제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이러한 활자랑 말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 이 손짓도 하고 언어에 있어서 높낮이도 있고 강세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언어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이런 글자나 말, 영어냐, 이러냐, 그것이 명사냐, 동사냐, 개념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이라는 행동 안에 들어있는 강세, 높낮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이런 손짓, 표정, 옷차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나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 자체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93%를 통해서 아까 상대방의 호감을 주거나 따라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계단시로 봤던 그러한 경우에 다른 동물들하고도, 그죠? 아까 정서전념이라 했습니까? 소리굽새를 가지고 비유했는 그런 수준에부터 쭉 상위 엠퍼티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엠퍼티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 가능했지, 다른 고래나 코끼리하고는 그런 엠퍼티까지는 안 됐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신경계가 유사하게 진화 발달되었냐에 따라 그런 차이를 낳지만,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요소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메라비안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 수업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업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제 하는 이 말 그 자체, 이 글자만 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판사하시고 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글자만 보고, 그죠? 보더라도 여러분이 내용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7%밖에 해당하지 않고, 이 지금 강의 중에 여러분이 이 나머지 비언어적 요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비언어적 요소가 거의 93%를 차지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메라비안 법칙이에요. 자, 이건 참고로 넣어놨는데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부분은 그죠? 비언어적, 소위 얘기해서 부지불식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소통 채널을 얘기를 하는 거, 그게 93%에 해당한다. 그 얘기를 그울 유런의 기능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동영상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모유수유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로 방임이나 학대받는 경우, 버려진 경우를 얘기하면서 아동기 트라우마 얘기했죠. 그 아동기라는 것은 바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1차 양육자, 엄마일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하겠죠. 어쨌든 그 시기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행동, 즉 사회적 동물, 즉 타인인식 그리고 자기인식, 이 두 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건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울 유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이 존 볼비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애착 이론과 관련해서 유명한 분이고, 이런 애착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런 심리학적 이론을 소개한 분인데, 이분의 애착에는 안정 애착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불안정 애착이 있다. 불안정 애착 안에 하위 형태가 3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그울 유런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지불식 간의 모방 공감이 잘 일어나서 1차 양육자 사이에 그런 사회적 행동이 잘 발달되어질 때, 그러한 결정적 시기를 잘 경험했을 때 그것은 안정애착이 되어지고,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글자 공부, 수학이나 영어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게 즉 사회적 행동, 사회적 적응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엄마와 소통할 수 없으면 자기 자신과도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다르지 않고, 그 타인인식, 자기인식 첫 출발이 엄마와의 그런 관계, 1차 양육자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소통이 어떻게 다른 동물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부지불식 간에 일어난다, 모방 공감을 통해서.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울 유런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다시 하는 것. 자, 요것도 동영상 좀 보시기로 하죠.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자처했습니다. 무려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범. 네. 네, 잘 보셨습니까? 거울 유런이란 것은 우리 어떤 진화의 산물로 다른 동물에게서도 마찬가지고 타고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능이 후천적으로 결정적 시기에 언제라고 했죠? 바로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거울 유런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즉 무의식적인 모방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공감, 그 위에 점점 의식이 과 관련된 내부가 발달하면서 그런 의식적 경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후천적인 경험이 상호작용해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의 그런 사회적 개체로서 그렇게 발달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후대를, 내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결정적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여기서 거울 유런과 관련된 장애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고날 때 뭔가 어떤 이유로, 태내에서의 이유로 아니면 유전적인 이유로 그것이 거울 유런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졌다면은 그런 결정적 시기에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결여된 그런 거울 유런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 거울 유런과 관련된 장애 중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하위 형태로 사이코패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예, 아까 패스가 질병이라는 뜻이고 이 사이코가 마인드, 정신 이런 뜻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이것을 영혼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영혼이라고 소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인드 이렇게 번역하는데 바로 사이코패스, 즉 마음의 질병, 즉 정신병 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중에 사이코패스예요. 지금 우리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바로 사회화라는 이름으로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한 형태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앞에서 그 동영상에서 그런 뉴스 내용 보셨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란 무엇인지 여기서 개념 정의를 했고요. 여러분은 개념 정의를 외우셨어요. 이걸 이렇게 답을 하시거나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고요. 사이코패스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하고 사이코패스는 결국 자기 통제력이 결핍되어지고 충동성과 폭력성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유런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은 거울 유런이 지금 시간이 많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림이 이제 또 엉망이 되는데, 자, 이거 요렇게 해서 이게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 후두엽이 있으면은 두정엽에도 거울 유런들이 있고 척두엽에도 거울 유런들이 있고 전두엽,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전전두 피질에 거울 유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울 유런 시스템이라 하는데 두정엽이 어디 있는지, 척두엽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에 있는 거울 유런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전두 피질,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전전두 피질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것은 메타인지와 관련된다 얘기를 했고, 즉 CEO와 같은 역할이 결국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추론 판단한다라는 소위 고등간 정신기능도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어렵고 고등한 정신기능이 뭐냐? 정서와 충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전전두 피질의 기능장애, 바로 전전두 피질의 기능과 관련된 거울 유런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바로 자기 통제 결핍이죠. 자기 통제 결핍이 바로 정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조절이 안 되니까 충동성 폭력으로 나타나고 결국 자기의 그런 상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울 유런과 자기인식과 관련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자기인식을 떠나서가 아니라 자기인식이 결국 타인인식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거울 유런과 자기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중에 지금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적 장애라는 하위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거울 유런이 기름과 관련해서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후천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죠. 왜? 현재 지금 나이가 뭐 5살이든 10살이든 50이든 60이든 바로 현재 상태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 막 상호작용되어서 나타난 그런 결과니까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지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봐서는 선천적으로 거울 유런이 정상적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결정적 시기에 그런 정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자기인식의 결여로 이러한 정서 조절,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그런 사회적 개체로서의 적응이 안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인식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이코패스가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 어느 만큼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사이코패스의 그런 비율을 여기 숫자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전체적인 그런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ASPD가 여기에 바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그런 이니셜을 딴 거예요.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이걸 딴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사이코패스는 뭐 요 정도 제가 손이 뭐 막 지금 떨리는데 지금 요 정도에 해당하고 그죠? 요 부분 그리고 이만큼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 지금 그리면서 표시하려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지금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 비율을 이제 얼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걸 자폐증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것이 뭐 거울 유런이 기능과 관련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유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그죠 아주 중요한 연구이기도 한 만큼 이것이 지금 논란거리다라고 해서 우리는 개괄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 거울 유런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이 심할수록 거울 유런의 활동이 떨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두엽,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전전두엽 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보면은 거울 유런의 활동이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활동이 낮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또 하나. 이 옥시토신이 자궁을 수축하는 호르몬에서 이제 출산, 분만을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이건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궁을 수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 어원에서 이제 만든 용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뿐만 아니라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을 수축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옥시토신이 뭐예요? 바로 타인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우리가 그때 몰핀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도파민 얘기할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뭐 또 다른 얘기를 확장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옥시토신 자체가 뭘 어떤 딱 고정된 본질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출산의 경우에는 분만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그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을 또 다른 어떤 경우 중에 어떤 경우냐면은 성행위 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을 수축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평소에는 평소에 또 다른 경우에는 바로 타인과 나 사이에 그러한 공감, 친밀감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뭐 맛도 없기 때문에 뿌리면 이것이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한동안 이 옥시토신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이 뿌리는 옥시토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상품화했는데 크게 이렇게 인기는 못 끌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 뿌려놓으면 이게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왜 코 점막을 통해서 이것이 뇌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에 가장 뭐 혈관을 통하지 않고는 가장 가까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뿌려놓으면 옥시토신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감, 호감, 신뢰감이 높여져서 뭐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잘 나타나다고 그래요. 이거 시간이 많이 되는데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그건 나중에 해줘. 죄송해요. 자, 그래서 옥시토신을 그렇게 노출시키면, 옥시토신 노출되면
뿌리는 것이 되든 아니면 옥시토신이 내 몸에서 분비될 수 있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거울류를 통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눈 맞춤을 하고 부지불식간에 모방하고 부지불식간에 공감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겠죠. 또 뭐 아까 인공적으로 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자폐아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로 눈 맞추기, 아까 눈 맞추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아까 익히 말씀드렸죠. 눈 맞추기가 증가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자폐아들 경우에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것도 결국 뭐요? 이것이 거울 요령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라서 제가 여기 첨언한 거예요. 이번 시간도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시간 거울 요령 관련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